그럼 연방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빚을 져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자로 나가는 돈이 많으면 재정으로 써야 되는 돈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한마디로 표현해드리면 미국이 손발이 많이 묶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인플레만 잡히면 모든 그림은 깨끗해져. 금융시장은 다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그런 흐름들이 그러면 영속적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 금융위기 포함해서 우리가 IT 버블 때를 보시면 그때 14회까지 떨어졌어요.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절대 유리하고 좋은 상황은 아니다. 내년도에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는 5% 초반까지도 갈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3.5%이거나 3.6% 정도밖에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최근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1.3%까지 올라섰거든요.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장 참가들이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3 혹은 2.4%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즉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에서 빠르게 올라가게 만들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꾸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 둘의 합으로 산출이 되는 명목금리, 즉 10년물 시장금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스무딩해지는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패턴이 이어져 갔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시장에서는 최적의 조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대 인플레를 꺾이게 만들고 최종적인 명목금리가 오르지 않고 떨어지면은 금융의 완화적인 행태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시장의 완화적인 행태를 보이면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심리가 좋아지듯이 이들은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소비 심리가 좋아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제 시장금리가 그렇게 그러면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가면 결국에는 물가도 서서히 떨어지고 수요가 약간씩 줄어들면 물가가 빠지면 결국에 다시 미국 경제는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라는 희망적인 그림을 우리는 그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금융시장에 전부 다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첫 번째, 페드는 그러면은 명목금리를 왜 못 올리게 하려고 하는가? 이게 올라가더라도 어쨌든 인플레이션만 빨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폴 볼커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명목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도 구조적 침체 양상이 보이고 소비도 확 죽어도 폴 볼커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100bp 인상까지 해가면서 2년 동안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했고 경제를 어느 정도 꺼트리면서까지도 물가를 완전히 잡았습니다. 근데 연준은 지금 왜 그렇게 못하고 있느냐? 바로 이게 지금 최근에 정부하고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미국의 정부가 갖고 있는 채권을 발행한 부채 금액이 11월 기준으로 보면 31조 2,2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2,200억 달러인데 월간 이자가 얼마가 나가냐면요. 500억 달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발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가중 평균하면은 연간 평균 2% 이자 비용을 물고 있거든요. 부채의 리밋은 얼마이냐?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의 관계에서 미온적인 스트레스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최근 11월 기준으로 보면은 31조 2,20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고 이것이 매월 들어가는 이자 비용만 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들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인데 이제 그 목에 차게 됩니다. 즉, 이 부채 한도를 매년 하듯이 미국은 계속 부채 한도를 늘리면서 채권을 발행하고 빚을 또 땡겨오고 그래가지고 예산으로 쓰고 이런 형태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페드가 명목금리를 빠르게 올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연방정부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빚의 규모와 빚에서 이자를 내야 되는 규모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럼 연방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빚을 져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자로 나가는 돈이 많으면 재정으로 써야 되는 돈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서 바이든의 리더십을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바이든 친환경 신재생을 통해서 모든 정책들이 경제 효율화로 될 수 있고 이 효율화라는 게 기존의 전통 에너지를 쓰지 않더라도 신재생으로 쓰면서 트럼프가 싫어했던
파리 기후조약 협약까지 탈퇴를 하면서 신재생 쪽보다 전통 에너지를 통해서 경제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게 우선이야 라고 트럼프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게 우리 민주당은 신재생, 친환경 쪽을 생각해서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고 태양광, 수소, 풍력, 해수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완전한 친환경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전통 에너지를 안 써도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대략 2, 3년간의 궤적을 놓고 봤을 때 이쪽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게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들의 재정 계획으로 나타납니다. 본래는 2023년이 되면 바이든 정부의 초기 출범 당시의 재정 계획상으로 봤을 때 GDP 대비 재정 비율이 소폭이나마 플러스 흑자로 전환이 되고, 그 이유는 재정 지출로 여러 가지 예산을 쓰고 돈을 쓰면서 신재생 쪽을 살리면 그로 인해서 경제도 잘 돌아가고, 두 번째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입도 늘어나고, 세입이 늘어나는 동시에 세제도 높여서 유효세율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세제를 통해서 기업들한테 거두어들이는 유효세율을 높임으로써 정부의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올해까지만 놓고 보면 내년도에 그 계획은 달성 불가능하다. 올해만 해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마이너스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페드하고 바이든의 관계에서 서로 돕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선거, 중간 선거가 있었죠. 중간 선거에서 사실은 좀 애매했죠. 그러니까 이건 진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고, 상원은 지켰는데 하원은 뺏기고 막 약간 애매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를 잘 맞춰서 돈을 결국에 잘 쓰려면은 빚을 더 많이 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빚을 많이 지는 상황에서 돈을 잘 쓰려면 이자를 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면 페드는 그에 맞춰서 명목금리를 크게 높이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과제를 얻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큰 포인트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블록화 이슈에서 미국은 힘이 빠지고 부담감이 많이 커진 상황에서 페드하고 이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태에서 페드는 이 경제적으로 효과를 못 보는 바이든 정부를 돕기 위해서는 명목금리를 크게 높이지 못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말은 세게 하는데 금리 정책을 실제로 그렇게 세게 못하는 그런 딜레마의 순환에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해드리면 미국이 손발이 많이 묶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위기 상황에 비해서 금융시장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런 페드의 약점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명목금리를 안정화시키다 보니까 여기서 인플레만 잡히면 모든 그림은 깨끗해져. 금융시장은 다 좋아질 수밖에 없어. 기업들은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들이 그러면 영속적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 중간중간에 이런 명목금리가 다시 안정화되고 또 올랐다가 다시 안정화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위험자산이나 우리 주식시장도 안정화되고 좋아 보이는 흐름을 반복하겠지만, 그것이 반복이 될지언정 추세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흐름,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러 교수께서 그런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시면 PE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퍼라는 거. 주가하고 이익 비율이 이제 퍼가 있는데, 그게 절대 규모로만 보면은 지금의 규모가 과거에 뭐 이미 주가를 많이 조정을 받고 이미 이제 높았던, 지금보다 높았던 수준 대비해서 오히려 이익 규모가 더 좋기 때문에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없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 퍼를 경기 부분을 조정한 이제 P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숫자를 놓고 보시니까 작년, 재작년에 가장 높았을 때 그 P2가 44배 최고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27배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27배면 어느 정도냐? 과거 최저치, 금융위기 포함해서 우리가 IT 버블 때를 보시면 그때 14회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이 절대 유리하고 좋은 상황은 아니다. 싼 상황은 아니다라는 표현인 것이고, 다만 이런 금융적인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버텨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시장이 좋아지는 반복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험자산 쪽이나 금융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바이든 정부가 명목금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인플레 안정화시켜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죠.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금융시장의 여건을 깰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딱 두 개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나왔던 물가가 예상치보다 하회했던 현상이 반대로 물가가 실제치가 나오니까 예상치보다 상회할 때 이런 흐름들이 깨질 수 있습니다. 명목금리가 더 오르게 되고 기대 인플레가 오르면서 실질금리는 어느 정도 1.34 정도에 머문다 하더라도 명목금리와 기대 인플레가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이제 잔존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면 월스트리트에서도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동유럽 국가를 포함을 해서 이제 아시아 신흥국까지 미얀마라든지 스리랑카와 같이 이제 디폴트로 간 그런 국가들을 제외하고 20여 개 국가들이 부채 리스크에 크게 노출이 돼 있고 이 국가들은 5개월, 6개월 이상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들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크라이나도 포함이 되고 터키도 포함이 됩니다. 동유럽 사실 국가들의 재정적인 여력이나 부채에 대한 강건도가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부채에 대한 리스크들이 현실화되고 그 규모가 아주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럽까지 만약에 퍼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신용에 대한 위험들,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해서 금리가 막 뛰는 그런 현상들이 또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나타날 때 이 명목금리는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줘야 되는 것이 인플레가 예상치보다 다시 높아지거나 두 번째는 크레딧 리스크, 부채에 대한 리스크들이 커지면서 금리가 또 높아진 이 두 가지 위험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신흥국이 그런 크레딧 리스크 커지면 왜 명목금리 올라가? 동유럽이나 신흥국의 부채에 대해서 상환하지 못함으로 해서 디폴트로 가게 되면 규모가 작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미약하기 때문에 IMF의 직접적인 원조를 받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규모일 때에는 디폴트로 가게 되면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국가가 연쇄적으로 상환돼야 되는 국가가 돈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한테 또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동반해서 연쇄적으로 기업들도 연계가 돼 있다고 한다면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이쪽에서 돈을 못 받았으니 이쪽에서라도 주세요. 먼저 조기 상환 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더 연결이 된다면 회사채 시장의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위험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게 되면 결국엔 달러를 미리 확보해서 우리가 빚을 갚을 거야 그런 욕구가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달러를 보유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만큼 명목금리 10년물 금리는 다시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저희가 이제 정리해드린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리스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레딧 리스크가 번지면서 달러 신용 경색이 막 나타나는 이런 리스크,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전망 경로는 저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물가가 예상치보다 뛰어넘으면서 그 인플레이션율이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현상들이 내년 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 근거에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 블록화 양상 속에서 러시아의 보복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 불허 이런 것들은 이미 금융시장 그리고 원자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죠. 근데 중국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히토류라든지 원자재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어느 나라에게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공급 불안율이나 물가 상승이 한 번쯤은 더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여러분들께서 감내하고 가셔야 된다. 작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22%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7월까지 누적적으로 보면 0%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어땠냐면 작년도에 거의 30% 수출 증가율이 나왔고 올해 미국도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 수요가 좀 줄었고 그로 인해서 16%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경제가 안 좋았고 중국도 이번에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 좋아지는 속도 대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증가율 폭을 본다고 한다면 중국은 거의 20% 이상이 감액이 됐고 미국은 반이 감소했지만 16%는 증가를 보였다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현지 수출을 하던 혹은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팔던 중국 관련 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금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 규모가 대기업 이하인 이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우리 화학섬유와 관련된 기본 소재를 많이 수입을 해오시고
그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시장에도 판매를 하고 오히려 그것을 또 완제품화해서 중국에도 이제 수출을 하는 2차 가공의 어떤 형태를 갖춰왔었는데 화학섬유에 수입할 수 있는 품목도 최근엔 제한되고 있고 그 금액도 과거 2년 대비 3배 이상 올랐다라는 거예요. 중국 관련 수입 수출을 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입도 어려운 국면인데 거기다가 수입을 해서 팔 때 이익이 오히려 적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사드 배치 때 산불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중국과 화합이 되는 것 같았지만 중국은 비관세 조치로 이것은 위생 검역입니다 라는 명분하에서 한국에서 나온 물건들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수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양상들이 방법만 달라져서 나타나고 있고 최소한 몇 년간은 반복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다음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 두 가지 요소를 공통적으로 보면 자국의 시장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생산된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 즉 현지 진출해 있고 그 나라의 정부하고 어느 정도 협력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만 순수하게 매출을 좀 좋게 만들 수 있고 기업 환경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좋아지는 기업, 필요한 기업들을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현지에 진출해 있고 그 캐파가 점점 커지는 기업들을 좀 많이 관심을 두시라. 경쟁력이 있어지려면 실제 한국 기업들도 나가서 생산하는 비율들이 더 많이 커질 것이다. 국내보다는. 태양광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휴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태양광 산업을 모듈을 설치하고 태양광 시설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폴리실리콘을 중국에서 많이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폴리실리콘을 생산했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바이든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사면 안 돼! 라고 작년에 선언을 했었고 그것이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항만에서 태양광 부품 소재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검역 과정에서 이것은 신재생 관련 부품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들어온 부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입을 불허한다. 그래서 품목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원래 태양광으로 인한 전력 설비로 인해서 전기의 상당 비중을 대체해 나가겠다. 그것이 올해부터 실현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힘든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그들이 세웠던 계획과 현실은 괴리가 너무 커져가고 있다. 즉 이 블록화는 결국에 타국을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이 어느 정도 희생을 감내하면서 필요한 제품까지도 안 사들이면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대립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후유증은 과거에 미중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전 세계의 교역량이 1%, 2% 정도씩 계속 줄어들게 됐어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미중 무역 분쟁의 확장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좋아지는 포인트에 대해서 무엇을 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장기적인 저성장, 중저성장의 패턴들이 2, 3년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딜폴트나 부채 상환 압박 때문에 국가가 힘들어지지 않고 버티는 국가들, 기축통화이거나 중기축통화인 국가들이 되겠죠. 결국엔 미국, 유럽 정도가 핵심이 될 텐데요. 이런 국가들이 버티고 하면 안 되지만 결국에 부채를 조달을 해서 또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국면으로 또다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미중 무역 분쟁을 하면서 미국이 좋았을까요? 경제적인 이득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중국 수입, 그 다음에 중국 수주를 갖다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무역 수지 쪽은 계속 적자를 만들면서도 재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양을 하고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기를 어느 정도 살려나갔었죠. 그런 흐름이 앞으로 2, 3년 후에 블록화된 시대에도 또 반복이 될 수 있다. 그런 구간에서는 해당 국가들에 대한 국채 투자는 유효하다. 결국에 부양에 대한 의미와 금리의 안정화들이 같은 궤적을 그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반기에 미국과 유럽도 어느 정도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10년물, 20년물, 30년물 국채 투자를 장기물에 하시는 것은 24년, 25년 큰 그림을 놓고 보신다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기업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글로벌 기업, 특히 미국에서 로키드 마틴이 있죠. 그러니까 무기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멀리시했던 이유가 정말 1등 회사가 아니면 무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한번 일고 나면은 한동안 또 가뭄이 있고 또 수주가 있고 가뭄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이익이라든지 기업적인 체력이 좋지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안보적인 리스크가 장기적인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될 경우에는 예전에 몰랐던 이런 무기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특히나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리스크가 표출이 되다 보니까 유럽의 GDP 대비한 그 국방비 지출 비중이 독일 같은 경우 1%, 1.5%대 정도인데 24년도까지 3%대로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중은 작지만 절대 금액으로 보면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토가 그러면은 유럽에 대한 국방비 지출 비중을 기준을 뭘 잡고 있느냐? GDP 대비 2%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단기성 수주 산업이 아닌 게 됐고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매출이나 기업의 규모가 좀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일본에도 국방 관련된 무기 기업들이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 많고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트폴리오적으로 좀 접근해 보심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과거에도 국방 관련 산업의 그 냉전 시대, 그러니까 미소 냉전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보에 대한 부분과 IT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 관련된 기업들의 돈이 막 들어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크게 부각이 됐던 산업들이 무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레이더나 인공위성망에 대한 필요성도 굉장히 컸습니다. 왜 그랬냐면 서로 간의 관측과 관찰을 해야 되고 전쟁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인공위성 쪽이나 레이더 산업 쪽이 아직은 규모가 작고 일부인 것 같지만 이 규모는 좀 커질 수 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유신익이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 영상 이후에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좋은 내용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